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도시철도 기관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 첫 열차를 준비하는 게 제 일이었죠. 어둠 속에서 도시를 깨우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기관실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기관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압력, 신호 체계, 통신 장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만든 습관이었죠. 오전 6시 15분, 첫 열차 출발 10분 전이었습니다.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상제동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승객은 한 명도 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열차는 차량기지에 정차해 있었고 어떤 위험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관제실에 보고했습니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비상제동이 작동했다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전관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기관사님, 어제 사고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기관사의 조작 실수로 인한 비상제동 작동으로 결론 났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팀장님, 그건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랐고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당신의 최종 점검 과정에서 특정 버튼 입력 순서가 매뉴얼과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시스템이 오작동 신호를 감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 결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관사 부주의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록은 이미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입력한 시간대의 로그 데이터가 일부 삭제되어 있었고 남은 데이터만으로는 시스템 오류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수억 원짜리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는 것보다 30년 경력, 기관사 한 명을 희생시키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동료 기관사 몇 명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회사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증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결과는 직위 해제와 3개월 무급 정직이었습니다. 사실상 퇴직 권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는 제게 명예퇴직을 종용했고 저는 결국 30년 경력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징계 기록이 있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 지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입니다. 명문대 의대를 나와 대학병원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수 안 하신 거 맞아요?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30년 경력 기관사를 징계할 리는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후야, 아빠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단다. 시스템이 오작동한 거야.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다고 증거가 있나요? 아버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료들도 아무 말 안 하고 기록도 없고 아버지는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실수하셨을 수도. 지후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들의 눈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나영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지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일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소문나면 어떡하려고요? 의사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안 좋게 보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자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주들도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30년간 모은 퇴직금의 일부로 전셋집을 얻었지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야 했고 난방비도 부담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방은 항상 추웠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일까? 30년간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일했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야 하나? 누구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동료도, 심지어 아들마저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억울하다고 누명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누가 들어주나요? 세상은 기록과 증거만 믿습니다. 30년의 성실함보다 조작된 기록 한 장이 더 힘이 센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패한 기관사, 부주의한 노인으로 낙인 찍힌 채 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철길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 철길 위를 30년간 달렸는데 이제는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건 누명을 쓴 채 죽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방법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서로를 믿고 받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한파주의보가 연일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유일한 난방기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퇴근 시간이라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당장 저녁에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넘자 방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끝이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이불을 3장이나 덮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끝에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떨렸습니다. 지후야,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기 집에 난방기가 고장나서 너무 추워서 오늘 하루만 그쪽에서 잘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오세요. 조심해서 오세요.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거절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추웠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얼굴이 얼얼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50분 거리였습니다. 눈 때문에 길이 막혀 1시간 20분이나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새하였습니다. 눈이 쌓인 거리, 불 켜진 아파트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바꾸지는 않았을까? 저를 차단하려고 일부러 바꾸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예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눈을 털어내고 패딩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편한 집 옷차림이었고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천국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 나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나영아. 미안하구나.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순간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 미리 얘기했어도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애들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지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물 드릴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우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을 녹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아이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10살 난 손자 준서가 머리를 내밀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야. 안 자고 뭐해? 준서는 대답 없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본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들이 졸린가 봐요. 나영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피한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만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지후와 나영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불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우가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소파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얼어 죽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럼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는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들어가거라. 신경 쓰지 말고. 지후와 나영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고마웠지만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꺼진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에 왔지만 집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며느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묵어가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쪽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방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뜨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제가 누운 소파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아이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괴물을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 할아버지를 피하는 손주의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족에게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외면받아야 할까요? 따뜻한 집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진짜 추위는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의 온도는 영하 100도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원룸에서 얼어 죽는 게 나았을까? 적어도 이런 차가운 시선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지후 부부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신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며칠이나 계실 거예요? 나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새벽이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글쎄, 난방기 고치시면 돌아가시겠지. 그게 언제인데요? 수리비도 부담이실 텐데 우리가 드려야 하나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지켜본다고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불편해요.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제가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내 아버진데. 그러니까요. 당신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있고 저도 직장 다니는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았어. 내일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 난방기 고쳐드리고 돌아가시도록.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죠? 근데 진짜 힘들어요. 시아버님이 저런 일 겪으신 것도 그렇고 병원에서 소문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계시면 곤란하다는 말, 조용히 돌아가시게 하자는 말, 짐이 된다는 말, 모든 것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7시쯤 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지후와 나영이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나영이가 차려놓은 식탁이었습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 계란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와 8살 난 손녀 지은이가 식탁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앉자 눈빛을 피했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토스트를 먹으면서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학교 잘 다니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한테 와서 안아줄래?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명확한 거부였습니다. 아이의 엄마 나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싫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손녀가 저를 무섭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마음 아프시겠다. 어서 학교 가. 아이들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있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후와 나영이도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출근해야 해서요. 집에 편히 계세요. 그래, 다녀오너라. 그들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넓은 집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기 갈 곳이 있었습니다.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얼어 죽더라도 제 방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이불을 개고 제가 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여기 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지웠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지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우야, 먼저 집에 간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 아빠가 폐를 끼친 것 같구나. 미안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폭설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늘에서 눈송이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대로 여기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회사에서 잘못을 저질러 징계받은 무능한 기관사 가족에게 짐이 되는 늙은이, 손주들이 무서워하는 할아버지. 그게 진짜 저인가요? 왜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회사도, 동료도, 가족도. 제가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 기관사였다는 걸,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라는 걸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난방기는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방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제 자리니까요. 짐이 되지 않는 곳,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집에서도 외로웠고 길에서도 외로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인 사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노인, 그게 저였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가족에게 외면받은 채, 이렇게 외롭게 죽는 게 제 마지막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진실을 알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을 때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난방기는 여전히 고장났고 저는 이불 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김치와 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더 찾으려고 옷장 서랍을 뒤졌습니다. 두꺼운 내복이라도 하나 더 입으려고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래된 기기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기관사로 일할 때 기관실에서 사용하던 백업 음성 기록 장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모든 걸 기록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은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였죠. 혹시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기록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이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퇴직하면서 개인 물품들과 함께 가져왔고 그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혹시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충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찌지직, 찌지직. 그러다가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한도윤 기관사 출근 확인. 첫 열차 준비 시작합니다. 과거의 제 목소리였습니다. 멀쩡하고 성실한 목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점검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압력 정상, 신호 체계 정상, 통신 장비 정상, 최종 점검 완료. 그리고 잠시 후 갑작스러운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경고, 시스템 오류 감지, 비상제동 자동 작동. 그것은 기계 음성이었습니다. 시스템 자체에서 나온 자동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오류를 감지하고 비상제동을 작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모든 점검 완료했는데 왜 경고음이 시스템 재부팅 시도합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주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회사의 시스템이 문제였던 겁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경력에 노련한 기관사가 아니라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나는 누명을 쓴 거였어.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왜 말 한마디 못했을까? 왜 이걸 진작 찾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이 녹음기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징계위원회에서 이걸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절망스러워서 이 녹음기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당장 회사에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할까,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멈췄습니다. 아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나영이의 얼굴도, 손주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이 증거를 들고 명예를 회복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외면한 죄책감에 고통받을 겁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줄 알면서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평생 괴로워할 겁니다. 특히 지우는 자책할 겁니다. 의사로서 논리적이고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아버지의 말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명예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가? 회사를 상대로 복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인가?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이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명예보다 가족을 택하기로. 제 억울함을 밝히는 것보다 가족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직접 움직여서 가족을 지키는 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는 길. 저는 퇴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는 서랍 깊은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찾게 될 겁니다. 제가 죽고 나면 아들이 이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진실을 알아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저를 용서해 주겠죠. 왜 아버지가 침묵했는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해 주겠죠. 저는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쓸 방법을 찾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햇살이 하얗게 쌓인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명을 벗는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택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당함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남은 퇴직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아들 지우의 병원이었습니다. 지우는 대학병원 외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후원 안내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환자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자 이름은 그냥 무명시로 적었습니다. 용도는 환자 안전 모니터링 장비 구입으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처럼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감사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께서 환자 안전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최신 모니터링 장비를 구입하여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이 더 안전해질 겁니다. 제가 겪은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건 철도 사고 유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철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만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했습니다. 용도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정했습니다. 기관사들과 철도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임 대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철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보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명을 쓰고 고통받은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 고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겨울에 난방기 고장으로 고생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지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금씩 힘을 보탰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난방기도 고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난방기는 여전히 고장났고 저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병원에 익명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환자 안전 장비를 기부하셨대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 좋은 분이구나.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희망찬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후야, 너는 이미 훌륭한 의사야. 많은 사람을 살리잖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조만간 갈게.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가면 그들이 불편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제 명예를 포기하고 진실을 숨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녹음기를 들고 진실을 밝힌다면 아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한 죄책감, 외면한 죄책감, 그게 아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억울함을 품고 사는 게 나았습니다.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게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서랍 속 녹음기를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작고 낡은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결백을 증명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쓰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녹음기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발견될 겁니다. 제가 죽고 나서 아들이 제 방을 정리하다가 찾게 될 겁니다. 그때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아들도 덜 괴로워할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시 사과할 수도 없고 그저 기억 속에서 용서를 구할 뿐이니까요. 그게 제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명예 회복보다 가족의 평안을, 제 정당함보다 그들의 마음 편함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전기장판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익명으로 움직였습니다. 제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났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 앞에 모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식사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나 모였어요? 아, 이거요? 아직 목표액의 반도 못 채웠어요. 요즘 다들 어려워서. 저는 지갑에 남은 돈을 꺼내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 감사합니다. 이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슈퍼를 나오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놀이터 시설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네는 녹슬었고 미끄럼틀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놀이터 시설 개선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실 건가요? 300만 원 가능할까요? 담당 공무원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영수증이랑 감사패는 드려야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시설 개선해 주세요. 저는 은행 이체를 하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통장 잔액이 또 줄었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놀이터가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그네도 새로 설치되고 미끄럼틀도 페인트 칠을 새로 했습니다. 안전 매트도 깔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새로 고쳤어요. 이제 안전해요. 한 꼬마가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많이 놀아라. 네. 아이가 다시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네에 정체불명의 후원자가 있대요. 놀이터도 고치고 독거노인 식사 지원도 하고 학교 도서관에도 기부하고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분이네. 네, 나영이도 감동받았대요.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 나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저를 불편해하던 그 며느리가 모르는 후원자에게 감동을 받았다니. 지후야, 너희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환자들 치료하는 것도 큰 봉사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정말 언제 오실 거예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조만간 갈게. 건강 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겨울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누명은 벗지 못했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바뀌는 걸 보는 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익명 후원자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천사 같은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멀리서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제 6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퇴직금이 의미 있게 쓰였습니다. 병원의 환자 안전, 철도 안전 교육, 독거노인 지원, 아이들 놀이터, 학교 도서관, 모두 제 돈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제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병원,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 며느리가 사는 동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예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 마음이 누군가의 삶에 녹아드는 것일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름 없는 따뜻함, 얼굴 없는 사랑, 그게 진짜 명예라고 믿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누명은 여전히 벗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병원에도 학교에도 놀이터에도 독거노인들의 식탁에도 제가 없는 곳에서도 제 따뜻함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뼈만 앙상한 노인이 비쳤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기어서 침대로 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님, 관리비가 2달째 밀렸습니다. 납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 납부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관리비를 낼 돈도 밥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님, 며칠째 문 앞에 우유가 쌓여 있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걱정됩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확인차 방문해도 될까요? 보호자분 연락처도 알려주시면.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며칠 후 아들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지우 님이신가요? 따님, 아버님께서 최근 연락이 안 되고 계셔서요. 혹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관리비도 밀리고 문 앞에 우유도 계속 쌓여 있어서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지우는 당장 병원 일을 마치고 나영이와 함께 제 원룸으로 달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었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달려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지우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폐렴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후와 나영이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이렇게 힘드셨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하다, 지후야.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죄송해요. 그때 차갑게 대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며칠 후 저는 조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때문에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 가기 전 지후와 나영이가 제 원룸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지후가 서랍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제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녹음기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봐.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한도윤 기관사 출근 확인. 첫 열차 준비 시작합니다. 이어서 시스템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경고. 시스템 오류 감지. 비상제동 자동 작동. 지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영이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고 당일 기록이야. 내 잘못이 아니었어. 시스템 오류였어. 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증거가 있었는데 왜 너희가 죄책감에 괴로워할까봐. 너희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평생 고통받을까봐. 지우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아버지 말씀 믿었어야 했는데 왜 그랬는지. 나영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너희를 원망한 적 없다. 지우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리 써둔 편지였습니다. 언젠가 발견하라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빠는 평생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보다 너희의 평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빠가 익명으로 했던 기부들, 병원 후원, 학교 도서관, 놀이터,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너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사랑한다. 아빠가. 지우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익명 후원자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 그날 아들 가족은 제 작은 원룸에서 오랜 시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드러났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알았으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날 밤 요양원으로 가는 대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손주들도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 나영이는 따뜻한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지우는 회사에 제 누명을 벗기기 위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녹음기 증거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회사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아버지, 곧 명예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공식 사과하기로 했대요. 고맙구나, 지우야. 하지만 아빠는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하단다. 정말이었습니다. 명예 회복도 중요했지만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웃는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폐암 말기였습니다. 오랜 영양실조와 추위에 시달린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아빠는 충분히 살았어.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아버지를 모셔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야. 석 달 후 저는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집에서 간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출근 전에 들렀고 나영이는 점심에 왔고 손주들은 학교 끝나고 왔습니다. 항상 누군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준서가 자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서 대단하네. 할아버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 될래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는 이미 착한 아이야. 어느 날 저녁 지우가 회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도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 명예가 회복됐어요. 이제 모두가 아버지가 훌륭한 기관사셨다는 걸 알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내가 해준 거야. 그날 밤 저는 가족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나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를 용서할 게 뭐가 있니?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손주들도 제 곁에 다가와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찾아온 것입니다. 병원 관계자가 왔습니다. 고인께서 익명으로 환자 안전 장비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 장비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철도 사고 유가족 모임 대표도 왔습니다. 고인께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관사들이 교육받았고 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 지원센터 직원도 왔습니다. 고인께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왔습니다. 고인께서 도서관 도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대표도 왔습니다. 고인께서 놀이터 개선 비용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 가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버지는 억울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지우가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지우 가족은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철도 안전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나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내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는 재단으로요. 그렇게 철도 안전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재단의 모든 활동에 녹아들어갔습니다. 기관사 안전교육, 철도 시설 점검, 사고 예방 캠페인, 유가족 지원, 모든 것이 제가 겪었던 아픔에서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준서는 커서 철도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더 안전한 철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명예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것이다. 제 이름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은 살아남았습니다. 안전한 철도 시스템 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독거노인들 속에, 안전하게 노는 아이들 속에, 좋은 책을 읽는 학생들 속에 제 마음은 모든 곳에 녹아들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명예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